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7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예. 2023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일단 제가 좀 장중에 먼저 찍고 있는데 먼저 보고서부터 말씀드리고 또 방송을 계속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규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범용, 레거시라 그러죠. 옛날 제품까지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고, HBM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선수금 받았다 그랬죠. 그게 엔비디아 아니겠냐 이런 좀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그러니까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만 힘을 내시고, 물론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부정적이지만 이게 현금 많은 건설업종 입장에선 내년에 금리도 낮아지고 어쨌든 이제 PF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 25년도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건설주들도 우량한 기업들은 좀 잘 버티시면 결국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철강은 조금 부진하고 이제 비철금속은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그 내용하고요. 중국 게임 규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중국에서 텐센트가 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다. 약간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게임주들한테도 좀 좋게 작용할 것 같은데 요 내용들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기업으로는 오늘 좀 2차전지가 유독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한국단자, 삼성 SDI, LG엔솔, 필에너지 2차전지 장비죠. 여기랑 램버스라고 그 미국의 반도체 특허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걸 투자 이런 걸 관심 가져라 이거보다도 내용이 괜찮아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중국 범용 반도체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미국 상무부가 내년 1월에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이런 이제 100개 기업 대상으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옛날 반도체, 중국 거 좀 약간 저가요. 이거 사용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거 쓰네. 그래서 관세 부과할 수도 있고 더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중국에 들어와서 공급망을 해칠 수도 있고 중국 견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태양광과 철강 사업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말고 옛날 반도체까지도 일단 이제 조사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산기업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 금지. 이제 방산은 무기에 들어가니까 미국 입장에선 불편하겠죠. 중국 걸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중국 반도체 조달 비중. 근데 방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출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은 중국 업체한테는 당연히 안 좋지만 한국에는 오히려 범용 반도체 대신에 한국 걸 쓸 거 아니에요. 예.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도 범용 있죠. 조금 이제 저가형 제품들은 잘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그 부분은 경쟁을 하는데 중국계 못 들어가면 이제 한국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중국 현지 반도체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1월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첨단 반도체 위주로만 이제 규제를 했다면 이게 좀 낮아지는 거죠. 규제 강도 훨씬 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YMTC가 이제 낸드 정말 기술력이 높아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규제가 계속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제 반사이익은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얻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그 낸드 가격 상승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고 디램은 이미 흑자 전환했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 내년 2분기 재고 정상화거든요. 지금 재고는 이미 피크아웃 했어요. 삼성이 더 많죠. 이제 꺾이고 있고 유통 고객사 및 유통 채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받아가는 고객사들이 지금 재고가 줄고 있죠. 이미 재고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 반도체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HBM 선점 경쟁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내년에 HBM 생산 능력을 이제 2배 이상으로 증설한다라고 이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왜냐면 뭐 그만큼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HBM은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거기다가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라 AMD 또 인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이 돈을 먼저 줘야 야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 먼저 줘. 이제 이런 거죠. 왜 만드는 업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독점력이 있는 업종을 투자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뭐 오죽하면 선수금까지 주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이 3개 업체 외에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1년 전에 이렇게 안 좋았던 반도체가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예상을 했죠. 근데 어렵죠. 뭐 그게 언제 좋아질지 참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데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니까. 근데 여기에 AI가 붙다 보니까 훨씬 좋은 사이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9%에서 내년에 19%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리고 HBM의 수요 증가율도 연평균 70%나 성장한다. 일반적인 D램 증가율을 3.5배나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AI 서버 출하량. AI 서버에 HBM이 기본 탑재되니까 이것도 좋고 그래서 AI 서버 비중도 전체 서버에서 12%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내년부터 HBM 이제 5세대 제품입니다. 3E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 MRMUF, NCF 우리 다 예전에 한번 배웠던 그런 이제 패키징 기술이죠. MRMUF는 이 반도체를 그냥 한 번에 오븐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게 칩과 기판을 붙이는 거고 NCF는 하나하나 약간 좀 장인 정신이죠. 거기다 필름 붙여가지고 필름을 녹여가지고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NCF 방식은 삼성 방식, MRMUF 방식은 하이닉스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술을 확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TSV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플 개발해서 통과하더라도 대량 생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일론 머스크도 항상 그래요. 실험실에서 하나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 한 개 만드는 거랑 100만 개 만드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럴 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 여기 KB에서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샘플 뭐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는데 양산 지금 경험이 없거든요. HBM3 안 해요. 바로 저걸로 넘어가요. 3E로. 그러니까 요건 좀 무리수 아니냐. 3 한 다음에 3E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이제 양산 수율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마이크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HBM3를 양산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경험 없이 그냥 바로 다음으로 뛰어넘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이제 본격 경쟁입니다. HBM3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건설업종은 단기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좀 어렵지만 2, 3년 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될 수 있다. 이게 하나증권의 김승주 연구원님은 굉장히 건설업종이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좀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업황 안 좋은 건 다 알죠. 뭐 PF 옥석 가리기 어쨌든 뭐 퇴출될 기업은 퇴출시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태영건설 지금 요즘에 위험하죠. 워크하우스. 그때 한번 우리가 뭐 보고서 보고 분석해드렸지만 그때 나왔던 것도 부채가 너무 많아요. 갚아야 될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건설사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좋은 건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금리는 이제 내려가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수급이 좀 이제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안전진단 이제 폐지한다 그러죠. 그럼 재건축은 활성화될 거고 노계획도시 특별법,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늘리는 요인들이니까 결국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고비 같아요. 요걸 넘어선다면 건설 쪽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마냥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도 2008년, 2010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후로 3년 호황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기 부진 후에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걸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는 있고 만약 근데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대로 된다면 사실 살아남은 이 건설사들의 어떤 이제 좀 동무대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회사 중에도 현금 많은 기업들 있죠. 좀 단단한 그런 기업들 부채 적고 일단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이제 시장이 살아나왔을 때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면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뭐 반도체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망할 뻔했잖아요. 옛날에 하이닉스 몇 번 망할 뻔하고 살아남으니까 결국엔 시장 완전히 다 먹어버렸죠. 일본 기업 망하고 그러니까 어디든 위기죠. 이런 것들은 위기인데 위기 다음에는 어쨌든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한 기회 요인이 생긴다. 그거를 이제 건설도 주목할 필요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DLNC를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PF가 아예 없어요. PF가 없어서 리스크가 없고 그게 단점이었죠. 너무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단점이 아니죠. 굉장한 장점이죠. 거기다 현금 많죠. 그리고 저는 DLNC를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죠. 그건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막 자꾸 쪼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합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DL건설을 상장 폐지시켜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니까. 그래서 DL건설을 회사를 없애는 건 아닌데 완전 자회사 편입하죠. 그래서 아마 공개 매수해가지고 어쨌든 DLNC로 다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고 또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박수 쳐줄 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병한 거. 옛날에 SK가 SK 머티리얼즈는 국내 1등 소재 회사 있거든요. 그거 합병한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쪼개지 말고 자꾸 합병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 밸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갑자기 건설 얘기가 좀 딴 얘기로 샜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기업들한테는 시장이 프리미엄을 줘야죠. 더 높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면 뭐 기업이 또 하려는 의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평가 받았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은 좀 부진하고 비철은 부합할 것 같다. 철강업체는 뭐 실적이 좋을 수는 없고요. 아직은 중국 철강 가격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건설 쪽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도 있고 다만 비철은 고려해야하는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호주가 중요한데 호주 자회사가 가동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풍산은 방산 좋고 그래서 실적 개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도 철강 비철 업황은 그래도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걸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고 일단 올해는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하지만 내년엔 달러 약세로 가요. 달러가 약할수록 원자재는 좋습니다. 금속은 중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위안화예요. 위안화가 살아나야 철강이나 비철금속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아직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위안화 보시면 돼요. 위안화가 그러니까 항상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한다. 위안화 좋아진다. 그런 분위기다. 이러면은 그냥 철강주 투자하셔도 됩니다. 거의 연동돼요. 근데 위안화가 아직은 지지부진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뭐 물론 또 중국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드니까 우리나라 철강이나 비철금속의 주요 포인트는 중국의 위안화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철강주로 보긴 좀 그렇고요. 이제 리튬. 그래서 내년에 리튬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텐데 이게 고객사 인증을 획득을 하고 또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거기에 출렁일 것 같고 고려아에는 이제 물론 비철금속이지만
이제 여기도 2차전지 같이 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중국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국 법안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자회사 캔코가 이제 황산 니켈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도 좀 니켈 가격에 연동될 수 있다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연이나 금은 가격 이거 외에도 금 가격은 되게 좋은데 어쨌든 니켈 가격도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 1분기 탑픽으로는 고려아연과 풍산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아연은 저번에 자사주 소각이었나요?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주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캠코 지분이 되게 낮았는데 편입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주주를 위해서 액션을 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아직 뭐 2차전지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연과 연 이쪽의 주력 제품들의 업황은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내년 중국이 지금보다 나쁠까요? 그렇게 보진 않고, 거기에 이런 이제 2차전지 사업들도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뭐 그리고 이 번 돈을 가지고 주주 환원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 주가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투자의 강서구 연구원님은 이제 중국 게임 규제. 그러니까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뭐 내용들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아이템 많이 쓰지 말란 얘기예요. 현질 해가지고 아이템 많이 하지 마. 이제 이게 이제 규제 아닌데, 근데 중국 국가신문 출판국이 하도 이제 막 주가 폭락하고 텐센트가 난리가 나니까 좀 허겁지겁 이거는 온라인 게임 사업 반영 발구만 이럴 거면 하질 말든가요. 그죠? 아무튼 의도라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잘못 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미성년자 규제 내용은 있어요. 근데 이미 미성년자 예전부터 좀 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성인층이거든요. 성인층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성인층에서도 과금 있죠. 과금 주로 이제 돈을 쓰는 유저층인데 과금 강도를 좀 그동안 낮춰왔대요.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변화 없을 거로 보고 있고, 오히려 판호 발급했죠. 중국에 게임 수출하려면 판호 발급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외자 판호 40건, 이제 우리나라도 3개 받았잖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미르, 라그나로크. 여기 NC가 받았죠. 위메이드랑. 이런 거 호재죠.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중국이 계속 규제를 심하게 했거든요. 게임. 근데 그때는 판호 발급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 먹거리까지 이제 뺏어간 거죠. 신작이라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규제를 발표했지만 후다닥 저거 당근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업종을 완전히 악화시키겠다는 목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게임에 너무 몰입하는 걸 좀 막겠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근데 너무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좀 성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이 놀랬고, 뒤늦게 그걸 알아차리고 좀 조절하겠다. 그래서 너무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 전체 비관적 태도는 아니다. 그리고 업계 의견을 또 수렴하겠다는 공지를 좀 빠르게 올린 것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MMORPG라고, 이제 내가 캐릭터를 막 키워서 칼 들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비싼 막 무기 들고. 그런 게 이제 MMORPG라 그러죠. 게임 중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규제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거 뭐 아이템 살 때 너무 많이 현금 쓰지 마라. 뭐 이런 거니까. 수집형 카드 같은 거 모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규제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저는 이제 과금 요소, 돈을 많이 써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스스로가 좀 자정작용한 거죠. 그래서 수익성 훼손이 뭐 크게 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내일 그 우리나라의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 출시되나 봐요. 중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기대한다. 다만 이제 이렇게 수집형 게임들은 일부 이제 아이템 거래 행위가 금지되니까 재무적인 영향은 좀 일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내용, 그 MMORPG랑. 어쨌든 그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과한 우려 속에서 뭐 매수 기회를 좀 한번
포착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특히 크래프톤이 저번 주에 한번 급락을 했지만 크래프톤은 이제 이게 총싸움 하는 거 있죠. 예,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그거는 저런 영향은 별로 없어요. 저런 영향보다는 어쨌든 이제 과금 강도도 낮고 스킨 있죠. 뭐 자기 꾸미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 규제는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크래프트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아마 여기 농구일 거예요. 농구. 예. 여기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게임 장르 자체가 다르죠. 규제를 좀 하는 장르랑 그리고 거기다가 내년 상반기에 또 크래프톤, 조이시티가 이렇게 또 각각 신작 게임이 나오니까 이번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은 기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너무 이제 중국의 게임 규제 이슈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까지는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주가는 이미 그걸 미리 또 선반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한국단자 예전에 저희 정홍시 연구원님이 몇 번 소개해 드려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 함께 배우기에 그 자율주행 편 거의 맨 마지막에 자동차 부품도 한번 확 싹 다뤘죠. 그때 한번 이제 또 소개를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커넥터 이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전선 연결하고 부품과 부품 연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거 만드는 업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경신이나 유라코프 통해서 이제 현대, 기아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용도 있죠. 그래서 삼전, L전에도 있고 그러나 자동차 비중이 많고요. 국내 시장은 이제 세계 1위인 T 커넥티비티와 서로 양분하고 있어요. 제품 종류도 많고 해외에도 공장이 많고요. 구리 가격이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의 26%가 구리가 중요해요. 구리값이 너무 오르면 안 좋은 거죠. 한국단자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자동차용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 전자용은 IT가 안 좋으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 카부터 해가지고 뭐 다 전장화되죠. 그래서 커넥터 사용량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될 때 배터리용 ICB라고 하는데 인터커넥트 보드라고 하는데 이제 전자기기 내에서 여러 회로나 구성 요소를 서로 연결한 이것도 연결하는 거예요. 배터리용 안에 배터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장치에서 사용되는 뭐 일단 기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전기차에 탑재가 많이 된다면 뭐 커넥터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전자의 자동차용 단가도 꾸준하게 7%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5% 정도 단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폴란드, 미국, 멕시코 법인도 좀 주목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에 LG엔솔 뭐가 있어요? 배터리 공장 있죠. 미국엔 많죠. 멕시코에도 우리나라 기아가 있죠. 여기가 전기차 앞으로 생산을 늘린다면 배터리나 수주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PER, PBR 다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트렌드는 맞아요. 다만 구리 가격이 좀 변수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 이게 제품이고 요런 게 이제 커넥터죠. 서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구리값이 어떻게 될지가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삼성 SDI는 이제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했고요.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LG엔솔이나 뭐 배터리 기업들 4분기 실적은 일단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이 저렇게 안 좋게 나와도 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언제 좋아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 SDI 보고서에서 좀 특징적인 건 요거예요. 배터리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 2020년 이후로 삼성 SDI는 자기가 버는 돈 이상으로 지출을 안 했어요. 내년엔 바뀐대요. 에비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 현금 지출이 없는 그런 비용을 제하기 전에 이익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인데 그거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투자한다 내년에. 그럼 SDI가 변한 거죠. 우리 SDI가 변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뭐죠? 투자하겠다는 거죠. 보수적이었어요. 항상 기억하시죠? 삼성은 보수적이었어요. 배터리가. 그렇다면
삼성 밸류체인을 내년에 한번 주목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 기업들이 꼭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생각난 것만 적어본 거예요. 삼성 밸류체인, 신흥 SEC, 상신 EDP, 필에너지,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괜찮으면 투자하는 거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하지 마시고, 회사에 뭔가 문제 있나?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예. 이게 삼성 수주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예. 지금 주가들 아마 많이들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근데 그 안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먼저 아이디어를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SDI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걸 본 순간, 전략이 바뀐다? 그럼 밸류체인한테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NH의 주민연구이 또 LG엔솔을 써주셨는데, 실적 역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첨단 세액공제 보조금 있죠. 이거 보조금까지 제하면 1200억밖에 안 돼요. 분기에. 시총 거의 100조짜리 회사가 분기에 1000억이면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 상태고, 예. 그만큼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미 반영은 미리 또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리튬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판매가 호조 또 보이면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뀝니다. 또 특히 미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건 맞죠. 그래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분위기 전환 시점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 주가 바닥은 좀 찍었을 수 있지만 LG화학이 지분 매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어떤 법에 의하면 해외에서 이제 자회사가,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가 5% 세율이고 우리나라가 20%다. 예를 들면 법인세가. 예.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머지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럴 가능성. 근데 그거를 LG화학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의하면 지분 80% 이상 갖고 있으니까. LG엔솔. 예. 그래서 그걸 80% 이하로 낮추면 세금을 이제 LG화학이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8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팔 걸로 보고 있어요, LG화학. 그래서 오히려 LG화학이 지분을 팔면 그때가 좀 투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또 언제 팔지 모르니까 엔솔 주가에는 부정적이죠. 이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필에너지는 이제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우리 옛날에 2차전지 한참 전에 올해 봄이었나? 2차전지 한참 배웠잖아요. 그때 장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노칭 장비가 뭔지. 그때 DENT 한번 설명할 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노칭은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음극과 양극 탭이 달려요. 그 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 잘라내야 돼요. 예.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냥 굳이 그려드리면,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 상태에서 얘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만 남겠죠. 뭐 예를 들면 얘가 양극이다. 양극대. 근데 이거 자를 때 뭘로 잘라요? 칼날로 자르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깔끔하게 깎는 거죠. 그게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고, 이제 주로 삼성 SDI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극판을 적절한 크기로 또 자른 다음에 이 분리막과 번갈아 적정한 젤리롤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의 극판 자른 다음에 중간에 분리막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옛날에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양극, 그 다음에 이쪽에 분리막. 참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예, 음극. 그러니까 분리막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서 얘를 붙여야 돼요. 붙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적정. 또 여기다 양극 달고 분리막 달고 음극 달고 양극 달고 분리막 달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죠. 그걸 스태킹 장비라 그래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반도체 원형 배터리나 그 배터리의 원형이나 각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로 조립 장비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가 많아요. 그리고 헝가리,
또 스텔란티스랑 삼성 SDI 합자회사 있죠. 이런 물량 인식이 내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 성장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 공장도 증설 내년 하반기부터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4681하고 4680 배터리 아시죠? 그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주 큰 원통형 배터리. 요거를 삼성 SDI는 46파이라 그래요. 끝에 높이가 여기가 80mm면 여기가 4680이에요. 근데 파이는 뭐냐면은 높이가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지름은 46이 맞는데 요거 이제 만드는 데 따라 뭐 90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래서 46파인데 요거를 하기 위한 또 이제 장비 요것도 발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6파이 배터리에 관련된 장비 여기에 대한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이게 나중에 표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 비용도 줄고 주행거리도 개선되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삼성과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필에너지는 아마 삼성 SDI가 지분도 갖고 있을걸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저렇게 아까처럼 투자를 한다면 좋을 수 있죠. 다만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 237억 예상하는데 현재 시총이 3,790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16배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 다만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해야죠. PER은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20-30% 할인하거든요. 할인하면 22배예요. 그래서 22배 정도 되니까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멘텀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로 투자를 해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보수적으로 한다. 안 한다 많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크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 기업이니까 삼성 SDI의 그 전략들을 잘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삼성이 내년에는 보수적인 전략을 띠고 한대더라. 그럼 몇몇 삼성 밸류체인 찾아보고 이 기업도 핵심 장비 기업이네. 그래서 관찰을 하고 좋은 가격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진짜로 갔는데 생각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수주도 많고. 그럼 더 사야죠.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게 100을 예상했는데 80밖에 안 돼. 그럼 정리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뭐 미래를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무조건 빠집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건 그냥 예언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먼저 예측을 하고 나서요. 이제 검증하면서 이게 잘못됐네. 이건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중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측할 필요는 있어요. 당연히. 예측을 안 하고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게 진짜 주식 투자의 한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버스는 유한타증권 이 미국 기업인데 일단 마이크론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 얘기를 했고 지난 11월 말에 상향 조정된 이제 그 가이던스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전망한 수치에 부합을 했고요. 다음 분기엔 40%대 성장. 데이터 센터 재고가 좀 소화되면서 그 증가율은 조금 둔화는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많다고 하고 있고요. 공급은 크게 안 늘릴 거예요. 마이크론도.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 괜찮고요. 그냥 실적 개선은 지금 마이크론도 이거를 이제 하죠. 근데 아까 KB증권의 김동훈 연구원님은 나와봐야 안다. 마이크론이 잘할 수 있을까? 약간은 좀 이제 회의적인 모습인데 모르죠. 뭐 그거야. 마이크론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어쨌든 나옵니다. 내년에. 예. 그리고 DDR5로 이제 넘어갑니다. DDR5 이제 비중은 이제 역전해요. 내년에 DDR4보다. 그럼 당연히 이게 더 비싸니까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국내 메모리 업황도 좋죠. 예, 이미 11월부터 돌아섰고 수출이 비싼 제품 HBM 같은 DDR5가 많이 팔리고 있고 중량 Q 회복은 좀 어렵지만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비싼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구조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적층하는 구조의 그 반도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구조 IC. 이 IC가 사실 반도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복합 구조 제품들이 잘 팔리는 이건 비싸잖아요. 기존 제품보다. 작년 11월에 복합 구조 IC 비중이 43이었는데 올해는 48로 5%나 증가했다고. 5% 포인트나.
그래서 복합 구조칩 직접 회로는 이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그 직접 회로를 적층하거나 적재한 건데, 예를 들면 DDR5나 HBM 같은 게 좀 복합 구조다. 여러 개를 이제 쌓는 거죠. 합친 거죠. 예. 그래서 단가도 좋아지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은 내년엔 좀 약화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현재 메모리 수출 규모는 21년 고점이 한 3분의 2까지 회복이 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아직은 회복이 안 됐죠. 21년보다. 근데 복합 구조 있죠. 아까 저거 HBM이나 뭐 이런 DDR, 이건 21년도 수준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속하는 반도체. 그 마이크론의 주요 재무 매출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돌아섰고, 우리나라 메모리 수출액 돌아섰죠. 하이닉스는 DDR5가 더 많아진 게 내년 2분기로 예상하고 있고, 복합구조 이게 판매 공급 단가 개선 때문에 증익 사이클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 확대 더 할 걸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출액에서 이제 전체 수출액 대비,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월 기준으로 2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나라 전체 메모리 중에 하이닉스 이제 수출 비중이 20%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건당 금액도 그러니까 비싼 걸 많이 판 거예요. 하이닉스가 잘한 거죠. 고보가 지금 뭐죠? HBM이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성과가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올해 주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저게 이제 유지되느냐가 관건이고, 램버스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과 IP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 특허 많이 갖고, 특허 괴물이라 그래요. 막 램버스 가지고. 옛날에 막 하이닉스인가 삼성전자에도 막 특허 막 소송 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이닉스하고는 기술 특허 계약을 10년 연장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 AMD,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고액사고, DDR5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이제 메모리 이제 이 통신이죠. 메모리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이 잘 전달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제품이고, 또 설계 자산 거기에 관련된. 예.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요즘에 가장 핫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HBM, CXL, PC. 저는 L인 줄 알았는데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한 분이 L가 아니라 IE라고 합니다. 이 소켓 꽂아 놓는 거 있죠. 예, 그거. 그 컴퓨터 같은데 뭐 칩 딱 꽂아 놓고, 그게 이제 소켓 같은 게 PCIE인데, 여기에 관련된 컨트롤러, 예, 를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좋으면 램버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에 따르면 DDR5가 비중이 늘어나는 건 내년 2분기, 아까 저 위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 공개된 이제 램버스의 메모리 컨트롤러 이 설계 자산 있죠. 그러니까 램버스의 IP를 써서 HBM3 메모리 컨트롤러를 만들면, 메모리 컨트롤러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건데, 이 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보다 오히려 50%보다 더 빠르대요. 지금 속도 경쟁인 거 아시죠?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4분기 업계 DDR5 평균 판매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대량 생산도 하고 연말 재고 관리, 또 DDR5 재고 좀 소화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약해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요 증가, 무엇보다 CXL, PCI랑 연동이 돼 있는 그 컨트롤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램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톤당 수출 금액 보시면, 요게 지금 그 우리나라 톤당 수출은 이렇게 이제 살짝 돌리고 있는데, 그 복합 구조 IC 있죠. 아까 뭐 HBM이나 DDR5 중량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램버스 같은 경우는 PCI에 이르는 넓은 제품 CXL, PCI에 이르는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외형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램버스를 뭐 공부해서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뭐 미국만큼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좀 메모리 인터페이스 궁금하시죠? 이게 뭔지.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옛날 같으면 네이버에 물어봤을 텐데 챗 GPT에 그냥 물어봤어요. 야,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뭔 얘기냐? 했더니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번 더 요약을 한 건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PU나 GPU 같은 컴퓨터 핵심 구성력은 메모리 모듈.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은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몇 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CPU가 명령을 내려요. 야, 이거 좀 계산해. 그럼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통신을 해야죠.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인터페이스예요. 메모리를 CPU나 GPU에 쏴줘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빠르게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더 중요해져요. 예. 여기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있던 IR 자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공부해봤죠. 그 반도체 IP랑 디자인 하우스 한번 공부할 때 함께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가 MPU 공부하기도 전이에요. 한참 전인데 그때 이제 요게 있었죠. 이 회사가 하는 게 뭐죠? MPU. 신경만 반도체. 파스타라 그랬잖아요. 파스타. 플루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 안 해요. GPU는 여러 개 하는데 얘는 인공지능. 그래서 얘가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계산해야죠. AI로. 계산해서 빨리 염승한 이사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급해요. 빨리 답 줘야 되는데 계산해서 메모리 여기서 한참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주는 거죠. 답을 빨리빨리. 그래서 이걸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D램 있죠. D램이 이 데이터를 보내주거든요. 얘한테 줘야 돼요. 주는데 과정이 있어요. 여기로 DDR 그 PHI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고속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게 해줘요. 요게 있으면, 요 컨트롤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얘를 보낸 다음에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신을 제어를 해줍니다. 예. 적합한 데이터들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잘 컨트롤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 속도에 맞게 잘 컨트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배분을 해줘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데이터만 쏴줘야 돼요. 여기로 MPU에. 그래서 여기 이제 배송하는 겁니다. 요게 온칩 인터커넥트.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아직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는 좀 묵혀놓고 그런 거. 요거를 다 하는 업체가 이제 오픈 엣지 같은 IP 기업이죠. 그러니까 꼭 오픈 엣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래요. 이게 AI가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MPU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진짜 당장 1월 17일부터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인터페이스. 그래서 요즘에 어제 에이징랜드라든가 뭐 가온칩스나 최근에 이런 막 디자인 하우스 주가가 뭐 괜히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파운드리 MPU를 만들기 위한 설계, 그거를 또 제조용 설계를 그런 디자인 하우스가 해주고, 또 이런 IP들 있죠. 통신, 예, 데이터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커넥트 같은 거, 통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디 있죠? 그 아까 오픈했지, 퀄리타스 반도체, 또 칩셋 미디어는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도 있고, 칩셋 미디어도 있고, 이 회사도 공통점이 반도체 IP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시장을 내년에도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봐요. 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좀 빠지면 주주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빠져야 뭐 또 기회가 생기지, 뭐 계속 올라가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램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괜히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램버스 공부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지는구나.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뭐 뭘 추천하니 많이 이러지 마시고 그럼 뭐 저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저는 사지 마시라 그래요. 다들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투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뭐 나중에 투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아이디어 세울 때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보고서는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내부자 매수 없었고요. 공시로는 세트레가이 하나 있었고, 요게 위성, 저궤도 통신 시험위성, 요거 제작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를 준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가 인공위성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다음 코인테크가 아까 뭐 삼성 밸류체인이라 그랬는데 글로벌 대형 기업이 어딘지 모르지만 삼성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코인테크는 거의 삼성 쪽이 많은 걸로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2차전지 이건 자동화 시스템.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또 암모니아 운반선까지. 삼성이 아마 삼성은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쪽 여전히 업황들이 괜찮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보고서 먼저 말씀드렸고, 자, 시장도 이제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장 끝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가 좀 마무리가 돼서 오늘 또 시장 한번 점검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코스피 이제 0.42% 2600을 다시 넘어서서 아마 전고점을 향해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세장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8주째인가요? 9주째네요. 9주째 거의 9주째 상승하는 정말 놀라운 상승세고, 뭐 코스닥 비슷한 상황이고, 오늘은 코스닥은 급등해 버렸어요. 이틀 빠지고 오늘은 1.35% 비교적 큰 폭의 강세 흐름이 나왔고, 어제 많이 팔았던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 2천억 이상의 대량 순매수를 일단 보여줬고, 기관이 오히려 이제 조금 파는 그런 양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일단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좋았어요. 어제까지는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일단 다시 뭐 금양이라든가 보니까 엔캠, 이런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다만 LG화학은 조금 오늘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 중에서도 가장 못 오른 게 이제 현대미포죠. 현대미포가 5.5%.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현대미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탱커선도 있고, 중소형 선박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제 실적도 뭐 조금씩 나아질 거. 실적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좀 가장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환되는 모습들도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주가 흐름 좋았고, 역시 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들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HBM이 요즘에 완전히 왕따 나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연말 앞두고 한미반도체가 힘을 내줬고요. STI, K시텍, 뭐 전통적인 이런 이제 HBM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인터넷 쪽도 좋았고요. 네이버 좋았고, AI 챗봇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도 뭐 최근에 정말 뜨거워요. 임플란트 업종도 오늘 보니까, 근데 임플란트가 뭐 다 간 건 아니고요. 일부 임플란트 기업들이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다만 여기에 뭐 모스코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연동이 됐고, 다만 뭐 임플란트로 좀 보긴 좀 그렇죠. 임플란트보다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강했고,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하이로닉, 이루다, 제이시스 메디칼 강세 보였고요. 갤럭시 부품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뭐 UTI라든가 드림텍,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괜찮았어요. 특히 LNF가 8% 가까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을 일단 주도를 한 모습이고, 반도체 장비는 여기에 주로 HBM이 많은데 요새 YIK가 한참 좀 부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낸드 관련주죠. 근데 오늘 8.9% 급등을 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페스아크, 뭐 TFE, 서진 시스템은 아마 ESS 공급 아마 제가 잠깐 아까 봤는데 전자공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유진테크, 뭐 인텍플러스가 이제 전통적인 그 인텔 수혜주죠. 근데 인텔이 오늘 주가가 5%나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공장 짓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오늘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분위기 아주 좋다 보시면 되겠고, 요새 제가 자율주행 얘기는 많이 안 하죠. 한참 좋았는데 뭐 어차피 우리 공부 다 끝났고, 근데 이 텔레치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텔레치스의 상승. 현대 오토이버는 좀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그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고 평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죠. 좋은 기업인데 이게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MSCI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우주항공도 오늘 그 세트레가이가 뭐 공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번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오랜만에 인텔리안 테크도 한 3.8, 하나 시스템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낸드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재료주들 좋았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로보스타, 에브리봇, SB비테크 이런 쪽은 좋았는데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음원음반주에 이제 엔터주도 오늘 오랜만에 SM엔터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엔터도 조금씩 바닥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오늘 괜찮았고요. 뭐 오늘 이녹스, 코스모화학 이런 SKC 이쪽 관련주들도 다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늘도 온디바이스 AI 똑같네요. 근데 오늘은 온디바이스 AI에서 기존의 주도주는 좀 빠졌어요. 흔히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죠? 요런 AD테크, 가온칩스, 여기가 어디죠? 그 파운드리 쪽에 디자인하우스 그쪽이 좀 많죠. 반도체 IP랑 이쪽은 좀 빠지고, 오늘은 뭐 리노공업이나 뭐 네페스아크 이쪽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아마 태형건설, 그죠? 아침에 뉴스 보셨죠? 그 부동산 그 PF 문제 때문에 워크아웃설 있어서 좀 주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일단 회사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시장에서는 워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진 기업들의 특징은 뭐죠? 거의 다 배당락. 오늘 배당락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배당 받고, 일부 기업은 내년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어제 갖고 있다고 배당을 주는 건 아닌데,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어제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줍니다. 연말 결산 배당. 그러다 보니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KT 뭐 늘상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홈쇼핑 회사 중에서 롯데쇼핑도 오늘 많이 빠졌고, 백화점도 이제 그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정유주에서 대표적으로 GS 많이 주죠. 그래서 GS 그동안 잘 버텼죠. 근데 이제 그게 소멸되니까 일단 팔자, 약간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건설주들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 태형건설 리스크 때문에 좀 같이 동반해서 오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LPG 관련주들 배당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원이란 기업이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이 빠진 거는 아까 태형건설 같이 좀 자체 악재 말고는 대부분은 그 배당락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주사도 이 효성이 배당 제일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LG GS,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 효과 때문에 빠진 모습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오늘 사실 하락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배당락이 있는데도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상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피는 0.7% 빠지는 게 보합이에요. 배당락 때문에. 근데 0.4가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1% 이상 급등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78,000원 갔습니다. 8만전자, 내일 8만전자 어렵겠죠. 그래서 연초에 한번 8만전자 보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금양이 다시 반등해줬고, 한미반도체, 현대미포, 알테오젠, 크래프톤 아까 설명드렸죠. 중국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늘 중국의 게임주도 급등했어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SKC,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퓨처엠, 대한통운, 한국조선해양, 뭐 하이브
LG이노텍도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JYP도 오늘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았는데, 근데 오늘 반대로 보면 빠진 기업은 다 뭐다? 배당락으로 인해서 빠진 건 삼성증권 배당만이죠. 생명, LG, GS, 메리츠금, KTNG, KT, HD현대, 금호석유, 한국경주주, 강원랜드 다 배당락이에요. 배당락. 예. 그러니까 뭐 회사가 문제 있어 빠진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머티는 배당과는 상관없죠. 많이 배당을 얼마 줄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까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락으로 보긴 좀 어렵죠. 그리고 흡프스프도 마찬가지로 배당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부 기업들 좀 빠진 거 빼고는 오늘 시총상위 기업 중에서 다 급락한 건 그냥 배당주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을 제외하면 오늘 급등장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코스피도.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이 기세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걸 뭐 막을 만한 뭔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계속 당부드리지만 못 오른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고 너무 올라간 것보다는 계속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마무리 해드렸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죠. 2023년. 그래서 마무리 한번 또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이번 주에 함께 배우기는 좀 특별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전망, 투자 아이디어 요거를 1,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AI는 한 주 쉽니다. 예, 한 주 쉬고, 그것까지 제가 할 시간이 없고, 한 주 쉬고 이번 그 연휴 기간에 1, 2부로 나눠 가지고 함께 배우기는 2024년 좀 준비하기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시장 또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